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김광상입니다. 최근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바로 이곳 광주에서 시작됐죠. 지난 주말엔 국민의당, 그제는 민주당, 이에 앞서 바른정당 등 모두 호남에서 첫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과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정당의 호남 경선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토대로 향후 남은 최종 경선의 결과를 전망해보고 더불어서 대선 전국에서 호남 표심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창선 정치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서울에서도 와주시고 전북에서도 와주시고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지난 주간을 전후한 일입니다만 조금 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거의 광주에 모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대선 본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각 당이 이번 호남 경선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호남이 주요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이제 경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유력한 후보가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그 기적 같은 이 반전의 드라마도 쓰여져 있었죠. 근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도 그 호남 경선이 그 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받은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선거는 이제 전국이 그 특이하다 보니까 본선이 영호남 구도가 아니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 아마 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본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과 영남에 아무래도 그쪽이 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느냐 이것이 결국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도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좋은 말씀 저도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이 결국은 어떤 내용의 정권 교체를 선택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처럼 90% 호남민들이 어떤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편안하게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후보마다 이렇게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호남이 결국 어느 한쪽으로 6대4나 7대3 정도로 힘을 좀 몰아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바른 정권 교체다. 그것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정권 교체다라는 그런 사인을 전국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호남에서 그러한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각 정당이 호남 경선에 부여한 의미, 우리 최진 원장님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앵커께서 조금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확 뒤집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지금 정권 교체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과거 어느 역대 선거에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도가 1, 2, 3, 4위 후보가 전부 개혁적인 야당 지도자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오죽하면 홍준표 지사도 오늘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런 정도로 지금 민심은 확 한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민심, 확 뒤집어진 운동장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이냐 이런 이 바로미터의 키는 결국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호남 사람이 쥐고 있다. 과연 그게 누구냐 이 문제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유 박사님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이번 대선은 국민 대다수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선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돌아보면은 바로 이제 호남의 민심, 표심이 정권 교체의 그 대안이 누구냐를 가리는데 항상 그 선도적인 역할을 이제 해왔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그거는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경선들을 이제 거치면서 그동안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또 샤이 안철수층이 이제 수면 위로 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번 대선이 야당끼리 이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이제 높아졌고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호남에서 결국 민주당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하고 아마 대단히 뜨거운 각축전을 앞으로 벌여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 호남에서의 그 추이가 아마 전국의 그 추이 특히 그 수도권에 아주 좀 민감한 영향을 줄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각 정당이 첫 출발점을 삼은 이 호남 경선. 보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씩 달리 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번엔 좀 각 정당을 좀 자세히 조금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 투표 때 일부 말썽도 나고 그 뒤로도 지금 전주, 전북에서도 좀 말썽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대세론 이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노무현 아까 우리 최 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닮은 이야기셨던가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반전 같은 것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는 측면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세론을 확인한 민주당 호남의 경선 결과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자유스럽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다음은 넘어가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일단은 이제 이번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경선의 방식이 핸드폰 중심의 사실은 경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선거인단에 많이 가입시키는 과정. 또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꽤 성공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핸드폰 선거에 강한 친노 세력이 좀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되게 재밌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이라는 건 사실 작년 한 가을부터 문재인 대표가 일찍 선거운동을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촛불 전국이 왔고 그 촛불 전국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잘 다졌어요. 그래서 조직력 측면에서나 또 친노 세력에게 친화적인 어떤 그런 선거 방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광주에서도 거의 70% 가깝게 득표하지 않겠냐, 호남에서도. 그렇게 봤던 걸로 보면은 예상대로 이렇게 갔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어떤 역동성을, 경선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데는 조금 실패한 그런 경선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최 원장님은? 문재인의 어떤 60%로 인해서 어떤 일종의 호남 트라우마로부터 저는 탈출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려고 해도 호남이라는 사실 깊은 상처가 몸 한쪽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2002년도, 12년도 대선 때 알았다시피 거의 90% 가까운 몰표를 줬습니다. 근데 졌거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총선 때 광주에서도 완전히 영패했습니다. 그랬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완패를 했죠. 이 상처가 엄청나게 커서 문재인 후보가 비록 대세론이 있었지만은 어디 가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지 기반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른바 반문재인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로 인해서 일종의 그 굴레로부터 해방됐다. 그런데요, 사실 그 두 번의 트라우마가 사실 엄청나게 쓴 독약인데 이게 이번에 사실 보약이 된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사실 한 1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가깝게 광주를 보면서 내려와서 보면은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매주 내려와서 목욕탕 가고 이른바 목욕탕 정치가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60%를 얻었는데 저는 그 60%라는 숫자가 저는 어떻게 보면 황금 분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할 수도 있고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만약에 50%면 섭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거고 70%라면 자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딱 이 정도로 자 이제 대세로는 힘을 실어줄 테니까 이제 한번 안철수하고 제대로 한번 맞붙어 봐라라는 운동장에 한번 풀어준 호남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그 숫자가 바로 저는 60%라고 보는 거죠. 네. 사실 유 박사님. 민주당 경선에서 특히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이제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가 적극적인 지지층, 선거인단 신청까지 해가지고 투표까지 하는 그 층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열이 갈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뭐 안희정 지사가 뭐 상당히 약진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중도 보수층 유입에 상당히 힘을 힘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선 참여층이 유입이 된 거로 보기는 어려웠던 허수 이것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던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문 전 대표가 뭐 한때 뭐 이제 국민의당 경선이 그 직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선이 이제 무너진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국민의당 경선이 이제 흥행에 호남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또 샤이 안철수층이 이제 분출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 얘기도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문재인 대표한테는 당내 경선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선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지지층이 또 결집을 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좀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일단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예선에서의 경쟁력은 뭐 누구도 뭐 다 공통된 그런 이제 전망을 했던 거고 예선 경쟁력은 제일 높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문 전 대표는 이제 관건은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숙제가 이제 되겠죠. 네. 저는 좀 쓴소리를 좀 하자면요. 네. 이번 민주당 경선의 경우가 이제 뭐 사실은 국민당도 좀 비슷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좀 감성적인 좀 경마식 그 선거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당내 선거 관리에서도 이제 좀 너무나 어이없는 그 허점들이 나타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선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게 뭐 어떤 선거에서든지 조직 선거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직에 이제 가령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구체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판이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소위 대세라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세라고 흔히 불리는 문재인 후보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좀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웃지도 못해요. 이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위험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물론 당연히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차기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치국가에서 검찰이 하는 거니까 법원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보강 같은 것들이 서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후보도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몸조심하고 이 소위 촛불 시민의 열망을 따라가겠다. 과거에 금대중 대통령은 반발자국만 앞서간다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반발자국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두 발자국 좀 뒤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남 민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난 호랑이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고 따돌림 당했던 그런 성난 호랑이.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많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대선 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불과 작년 말 보더라도 그 성난 호랑이가 이게 이 포효를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이름 석자도 못 냅니다. 감히.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조직이 탄탄히 있었지만 조직을 잇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름 석자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험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 그나마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60%는 사실 기적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최진 원장님께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쭉 있으면서 보면은 바닥에는 아직도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넓게 있죠. 있어요. 예, 많이 있죠. 그런데 다만 이번이 이제 성공적인 60%를 통과함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트라우마를 많이 떨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거기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여전히 굉장히 바닥에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대세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갈 길이 멉니다, 네, 사실은. 아니, 그 말씀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동의하는 게 경선 내부에서 60%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남 정선은 고스란히 밖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일찍 겨우 1차 관문 통과했을 뿐이죠. 예. 네,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럼요. 민주당이. 훨씬 더 노력을 예,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예. 뭐 민주당에 이제 뭐 아직 갈 길은 좀 남긴 했어요. 근데 뭐 막판에 이제 수도권에 가장 이 선거에 대한 수가 많은 수도권도 남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쪽에 특별한 변수가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면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민주당은 대충 정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네. 벌써 안철수 후보가 3등 하던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2등으로 올라가고 안희정 후보가 3등으로 내려앉더라고요. 호남이 사인을 확실하게 줘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호남이 사인을 확실하게 줘서 문재인 대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확신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이 중간에 단일화를 하고 거기에 지금 김종인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빅텐트가 같이 연대하는 경우 경선 도중에 예. 비문 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은 그 전망은 거의 매우 없는 낮다고 것 봅니다. 같습니다. 지금 예. 저희들이 막 아주 경선 낮다고 과정을 조금 한계를 짚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돌발 변수도 혹시 모른다. 그렇지만 높지는 않다. 이 정도에 대충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국민의당 경선 또 이게 또 상당히 좀 물론 안철수 대표의 대세론이 뭐 조금 흔들린다 했다가 다시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했다 등등 뭐 자평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 같은 60%냐 뭐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등등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가 한 70-80%대 뭐 3연승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호남 경선 결과 또 의미 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또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4.13 총선에서 예, 이제 박교수. 안철수 그 후보가 그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죠. 호남을 뭐 석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문재인 씨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불만 같은 것들이 이제 그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이게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보다도 국민의당의 경선이 훨씬 더 그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학규 어떻게 부르야 되나요? 전 대표께서 이제 뭐 칩거를 끝내고 이렇게 국민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이지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었던 거죠. 뭐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이 네. 그 시간에 이 역전시킨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예상되는 결과였는데 이제 다들 지적하듯이 한 가지는 호남에 이제 그 현장 투표장에 몰려 나온 투표 방식에. 투표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10만 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민주당이 모은 경선 선거인당 200만 명에 비등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결국 이게 본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뭐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의 호남에서의 경선이 흥행에 성공을 거둔 거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그렇게 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 경선 시작하면서 대단한 이제 위기의식을 뭐 한때 이제 가졌던 것 같거든요. 이 경선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누가 정말 그 먼 곳에 있는 투표장까지 올까 대단히 이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러 이제 나서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데 저는 한 두 가지로 그 요인을 이제 꼽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동안 이 호남에 있었던 이른바 반문재인층이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세론 앞에서 그래서 다 이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 국민의당 경선이 이제 펼쳐지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행동에 이제 나선 거죠. 결집이 되면서. 그래서 이 반문재인층이 우리도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듯이 그렇게 좀 결집을 한 그런 게 하나 요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좀 안철수 과학이 그 좀 행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의 그 경선룰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좀 자칫하면 불리할 수도 있는. 예, 그렇게 알려졌었죠. 네. 이러다가 정말 본선도 못 가고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지지층 내에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가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 오는 날 저 먼 곳에 있는 투표소까지 이제 가는 대단히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이거를 좀 이끌어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번 그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그 같은 결과를 낳았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 국민의당 경선의 그 같은 이제 결과가 아마 이번 대선의 1차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번 호남 경선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으로 사실상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박지원 대표가 그랬지 지원장님. 않습니까? 예. 이 경선 두고 이 도박이 대박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한 실험이었는데 참 멋있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도된 그런 경선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얘기도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좀 돋보이고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안철수의 리더십의 변화였다. 그동안 보면 상당히 좀 유약한 엘리트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말이죠. 연설 톤도 달라지고 태도라든지 구호라든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렬한 모든 전사의 이미지로 좀 성공적으로 변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남 사람들에게 좀 어필이 좀 됐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제가 좀 추가를 하자면은 사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선거인단 없는 상황에서 현장 투표를 했을 때 안철수 쪽이 가장 위험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호남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그동안 연대론을 주장하시던 중진 의원들이 좌파들을 대거 동원해 올라오면 손학규 대표는 별로 조직이 별로 없지만 그 힘들이 일거에 말하자면 안철수를 아웃시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의 리더십이 조금 검증된 측면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호남의 중진이나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연대론 자강론 말이 많았지만 안철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번 경선을 통해서. 몇 군데 의원님들의 이제 노력이 손학규 쪽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철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후에도 보면은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무드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유창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지나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계기로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제 멋진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안철수 지지율도 팍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등하던 안철수가 2등으로 올라서고 안희정이 3등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람을 타기 시작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상당히 많이 박수를 좀 보내준 그런 셈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60%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저는 이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방심도 하지 마라 이런 맞습니다.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가 광주 전남에서 거의 공교롭게 60%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링에 페어플레이 하도록 시민들이 마치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절묘하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광주 전남에서 그냥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직도 문재인 대표가 한 2배 정도 이상 높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변화가 올지 참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경선이 예. 초반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앞서 버리니까 사실 좀 싱겁게 됐어요. 네. 좀 이 경선의 뭐 흥행 효과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더 손학규 전 대표가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가고 좀 접전이 좀 벌어지는 지역도 있고 좀 그래야 이게 관심이 쭉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뭐 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후보로 선출되는 게 그런 분위기인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일단 뭐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이게 뭐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한때 뭐 손학규 전 대표나 박주선 부의장이 그냥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관측도 있긴 했는데 일단 뭐 본인들이 완주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니까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가 뭐 후보로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유지하면서 다 이제 앞으로 본선을 대비해서 껴안고 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의 이제 숙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당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앞으로는 다음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정당에서 경선을 하게 된다면 호남에서 출발하지 않는 정당들이 이제 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는 뭐 이런 주제의 토론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어쨌든 뭐 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대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상당한 절묘한 매번 선거 때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투표 결과가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할 때가 가끔 놀랄 때가 많은데 뭐 이번 때도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유 박사님이 사실 제가 뭐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학규 전 지사가 손학규 후보가 전 지사로 있었던 경기도 수도권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우리 유 박사님 말씀처럼 뭐 별 반 없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 흥미도는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걸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참가율만 오히려 계속 카운트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전라북도는 70%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율은 뭐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한번 표를 던져줄 것이냐.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부산에서 부산 10,0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산에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10,000명 넘은 건 상당한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근데 전체로 보면 아직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그래서 나름 스스로의 어떤 자극이랄까요? 그걸 이제 즐겨가고 있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TV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일종의 선거운동이죠. 네. 예. 어쨌든 뭐 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말하면 재미는 좀 민주당보다 덜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손학규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뭔가 파이팅을 좀 해주는 것이 아마 국민의당으로서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아무래도 도지사 오랫동안 지내고 그랬으니까 아마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뭐 지역 아닐까 이제 싶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좀 하나 이제 긴장하고 신경을 썼던 게 역선택의 가능성 그걸 좀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 현장 투표라는 방식이 사실 뭐 몇만 표 차이로 쭉 가다가도 뭐 어느 하루 마지막 날 가가지고 갑자기 뭐 20만 명이 와가지고 투표하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현장 투표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그걸 처음에는 좀 이제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하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되면은 그게 좀 의미가 없는 더 이상 뭐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예, 거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 한 20회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들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과거의 국민들의 참여를 훨씬 더 넘어서 국민 주도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우려하는 역선택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빈말로 선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당히 우리 정치가 탄탄해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주 뭐 바람직한 현상으로 또 보시는군요. 변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 정당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또 보수 야당 그 중에서도 좀 개혁적인 보수 야당을 이제 주창하고 있는 바른정당도 호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됐던 사안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웃됐죠. 황교안 총리 또 역시 불출마 선언하면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 마음 둘 곳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뭐 사실상 유승민 후보로 이제 정리가 이제 다 끝났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호남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 의미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가 보수의 뭐 연대 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수표에 그동안 갔던 그 표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호남 경선을 시작한 이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층 이야기 조금 한 말씀씩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이번 대선에서 유 박사님 보수 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별 의미 있는 변수는 못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그야말로 최약체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은 이제 야당끼리의 이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그래도 뭐 바른정당보다는 지지율이 좀 더 나오고 제일 보수정당 쪽에서는 앞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과연 어디까지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건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요.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미미한 지지율 이거 단기적으로 과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판단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수 정당 후보들의 파이는 대단히 지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면은 결국은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층이 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층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결국 이번 대선에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보수층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안철수 전 대표가 훨씬 지금 격차가 크고 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양강 구도, 양자 대결로 갈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로 갈 거다 하는 것이 결국은 갈 곳을 지금 못 찾은 중도 보수층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경계심이 좀 덜한 그런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대략 그런 이제 좀 전망 속에서 그런 이제 결국은 양자 대결 구도라 이런 이제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유행가가 하나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 조용필의 노래인데 뭐 갈 길 잃어 서성이는 내 이름은 구름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뜬구름 같은 사실 신세인데 이 뜬구름 신세가 돼버린 게 사실 박근혜의 그림자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뼈아픈 자성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뜬구름 신세가 되는 건데 유승민 후보가 후보된 경선 일선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전 말로 투런 홈런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솔로 홈런이 아니라 투런 홈런 치겠다 그랬습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떤 형태로든 같이 결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되기도 전에 친박계 하고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당은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하겠죠. 그러나 호남을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할까 말까 매우 망설인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양강 구도 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석이 100몇십 개가 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은 톡톡히 제대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짧게 얘기할까요? 좋은 말씀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을 하거나 그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렵죠. 연대 모색. 연대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분열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마치 탄핵에 의해서 심판받은 세력하고 국민의당이 합한다.
이런 구도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좀 묘하게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 저세 또 지금 후반부로 지금 말바지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이야기들 하셨어요. 뭐 몇 가지들 말씀하셨는데 뭐 결선 투표가 있을지도 소소한 이거는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변수들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경선 이후에 탄핵이 끝나고 경선이 끝나고 그럴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주로 해왔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뭐 이에 따른 보수 층들의 어떤 동정표 등등에 따른 어떤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 이른바 김종인 전 대표가 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른바 개헌을 매개로 한 또는 빅테크론 뭐 등등 반문 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들 어떤 변수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또 되도록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 요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동정표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뭐 뉴스거리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몸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검찰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굉장히 로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거리가 이게 가능하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인데 이게 뉴스가 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뉴스거리를 만들면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그것은 동정표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있던 것까지 다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건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말씀들 하시던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관건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지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장악을 해서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치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설사 지더라도 적어도 20% 내지 25%라도 잡으면 네. 굉장히 중요한 파워를 5년 후에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는 지금 줄곧 있어요.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4월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몰락한 정당은 아닐 거예요. 이 추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려고 전략을 세울 것인가. 또 한국은 여전히 아까 뭐 기울어진 운동장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훨씬 강합니다. 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 관료라든지 군부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뭐 조중동 같은 데서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다 포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제 그래서 유창섭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이 캐스팅 부트를 쥔다.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이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다른 것은 그쪽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제일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안철수 쪽에서 전략이 그렇게 가겠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패권을 계속 이제 공략을 할 겁니다. 그게 안철수 쪽에 이제 전략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쪽에서는 그 전략을 어떤 식으로 봉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패권이라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패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그게 결국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결국 관건은 영남표와 수도권표가 결정을 할 것이다 본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변수를 말씀드리면 압축적으로 첫 번째 변수는 이제 김종인발 변수인데요. 네. 지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나 또 정운찬 총리 최근에 솔직히 반기문 다시 대등장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빅텐트를 만들어서 만약에 안철수 진영하고 아름다운 연대를 할 경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잡했던 다단한 세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단일화 연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변수인데요. 네. 저는 별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당장은. 설령 그런 얘기도 뭐 하얀 소복을 입고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국민 탄핵, 그다음에 국회 탄핵, 헌재 탄핵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수인데 저는 문재인 변수라고 봅니다. 스스로 자충수를 들 경우 네. 항상 1위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방심하거나 자만한 모습을 비치는 순간 국민들의 마음은 확 삽시간에 돌거든요. 예. 이게 가장 마지막 그 순간까지 5월 9일까지 조심해야 될 최대 변수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최 원장님 말씀하신 그 비문연대 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비문연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별 의미 있는 변수가 못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이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연대거든요. 네. 지금 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건 정권 교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데 지금 비문연대 얘기 나오면은 결국 그 손잡는 세력이 뭐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비문연대 주장하는 쪽이 뭐 김종인 전 의원이라든가 국민의당의 일부 중진들 또 민주당의 뭐 소수 몇몇 이제 비문 의원들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세력들이 같이 연대를 한다. 국민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와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것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거를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연대는 자신은 이제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당내에서 이제 일부 이제 호남 중진들이 그 압박을 가해도 지금 그것을 계속 완강하게 뭐 거부를 하고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문연대가 되려면은 안철수가 참여하지 않는 비문연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문 진영의 최대 그 선두주자가 참여해야 비로소 이제 문재인 대항마가 생기는 건데 안철수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비문연대는 지금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그 그림, 이 꿈을 좀 그리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건 실패하고 결국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대결로 결국은 귀착이 될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유창선 박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또 좀 다르게 생각하는 예. 부분이 있어 짧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정당과 정당 사이에서의 비문연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예. 그거는 각자 어쨌든 아까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각자 자기 지지층들을 챙겨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연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전 대표 쪽의 전략 같은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인위적인 비문연대는 원치 않는 것이고 결국 사람과 사람은 대결로 봐달라는 거예요.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 안철수를 보고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이 그래도 문재인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고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뭐 그것까지 말리지 않겠다. 예, 그렇죠.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비문연대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일종의 비문연대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그것은 아까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측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거하고 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정관 교수님 딱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정리해서 간단한 말씀 드리면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문연대 비문이라면 비문이라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예.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공학적인 연대 이건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단지 순전히 국민을 위한 이게 연대다. 진실로 이거는 우리가 권력 내려놓고 말이죠. 당신들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감수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경우에 저는 상당히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불과 저는 한 2주, 3주면 저는 국민들이 평가, 판단이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능한 게 결국 이제 유권자 연대 이를테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정치 세력끼리 뭐 인위적으로 무리해서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손잡는 연대가 아니라 그냥 각자들 하고 거기서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자연스러운 유권자 연대, 국민 연대 이런 게 이제 더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좀 뭐 빠뜨린 부분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시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지지율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세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30%에서 40, 많을 때는 거의 40% 가깝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지율이 작년 12월경에 탄핵 국면 속에서 만들어진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4년 반 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던 게 투표 26일 전이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42% 정도 수준이었고 안철수 문재인이 27, 25 그 정도였거든요. 사퇴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 지지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세가 대세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 이 정치판 여러 가지로 이합집산 내지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어떤 구도로 정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또 혹시 다 하신 말씀 없으시면 이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아, 예, 시간이 그래서 하신 말씀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 청춘 콘서트에서 젊은 층들의 멘토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중장년층에 좀 지지가 더 있고 문재인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가 훨씬 많아요. 뭐 이래서 혹시 이런 생각과 예상과 다른 세대 간의 이 차이 같은 게 이거는 그 특별한 변수가 안 될 것인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뭐 대선 대학생 네트워크 뭐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90%가 투표 참여하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 큰 고려할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투표를 안 하는 성향들을 항상 보였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이제 20대가 수가 적습니다.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결국 60대 이상이 이제 뭐 4분의 1 정도를 예, 지금 차지하고 그렇다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이번에 결단을 해서 투표장에 가야 가야 되고, 된다면 네. 그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투표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이 든 뭐 50대 60대 쪽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단 예.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났었어요. 젊은 층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뭐 지난번 선거에서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20대 투표율이 이미. 그래서 4.13 총선보다도 20, 30대, 뭐 30, 40대 투표율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젊은 층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바람직한 이제 일이네요. 네. 나이 든 층에서는 이제 이번에 실망해가지고 투표를 안 한 사람도 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이제 세대 알겠습니다. 차이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짧아가지고. 대세로 간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깊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어떤 역전의 기회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아니, 기회도 저는 해봅니다만은. 갈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돼서요. 자,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대선판을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한 3, 40초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제가 하시겠습니까? 좀 말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 짧게요. 먼저 네. 드리면은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뭐 앞두고 있는데 지금 유력한 두 후보의 정책이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고 있고 두 분이 전부 이렇게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결국 선도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유권자들이 끌고 가야 된다고 볼 적에 저는 좀 장기 과제로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들에게 지방자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방 예산 그 배분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예. 지방정부 구성에서 자치권을 훨씬 더 많이 따는 형태로 좀 압박을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는, 다음은 이 박사 먼저 하십니까? 후보들의 그 능력에 대한 검증,
유권자들이 이번에 좀 제대로 잘 뜯어보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 교체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정권 교체해도 뭐 한 6개월 가가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이 결국 과거처럼 이제 또 반복이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정말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정부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을지 이거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정권 교체가 과연 어떤 선택인지 이거를 유권자들이 잘 비교하면서 잘 따져볼 때 정말 정권을 바꾼 이후에도 오래 갈 수 있는 오랫동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네, 대선 후보들의 어떤 자질 검증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사 효과, 그리고 반면 교사가 얼마나 우리가 뼈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질 검증, 그건 특히 그 사람의 이제 인간성 있는 후보의 또 화법이라든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는 이런 인간적인 측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 능력, 세 번째 통합 능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제대로 하면 그 사람 인간 됨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호남 사람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뭐 자동차 몇 대 뭐 이런 빛 좋은 공약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정사진, 앞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정사진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조 교수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박근혜 같은 대통령 안 뽑아야 된다. 예.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또 본 것이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의 진실성이나 도덕성, 책임감 이런 거 검증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적 과제는 역시 일자리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부패를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질 검증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어느새 시간이 됐네요.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또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19대 대선 이제 꼭 한 달하고 열흘 남은 셈입니다. 뭐 그렇게도 말들 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예측, 기대, 판단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표하는 국민의 정치의식 그리고 또 정신의 반영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모두가 바라는 공의, 공정, 통합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가진 정말 바람직한 후보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시간은 부족한 이번 대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호남의 현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